찾았다. 내 생명의 은인. 학생, 아니 선생님, 이 늙은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로 꽂혔습니다. 노신사는 내 앞에 멈춰 서더니 그 꼿꼿하던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교문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교하는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가득 찼을 정문이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오직 빗물을 튀기며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시려면요.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편해요. 시간은 정확히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새벽 5시 어스름한 푸른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엄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봉투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자는 척을 하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퉁퉁 불어터진 엄마의 손가락 끝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내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오늘 학원 등록하는 날이지? 이거 아빠랑 엄마가 조금씩 모은 거다. 이번 달엔 꼭 그 수학학원 등록해. 너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엄마는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든 20만 원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0장. 시장통에서, 식당 주방에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1,000원, 2,000원 모은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잖아. 나 그냥 인강 듣고 혼자 해도 되는데. 아니야. 우리 딸 기죽지 마. 옆집 혜진이 엄마 보니까 요새 수학은 학원 안 다니면 대학 못 간다더라. 엄마는 우리 지은이 기죽는 게 제일 싫어. 알았지? 엄마는 내 등짝을 찰싹 때리며 애써 밝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나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공하자.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이 눅눅한 반지하에서 꺼내주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차, 늦겠다. 교복 셔츠를 꿰어 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의 봉투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흘릴까봐 옷핀으로 주머니 입구를 고정까지 했습니다. 내겐 이 돈이 전 재산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실 공기는 벌써부터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신 아이돌 이야기나 화장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교실 중앙은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혜진이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아빠가 붙여준 과외 선생님 서울대 의대생이잖아. 한 달 과외비가 얼마인지 아냐? 너희들 상상도 못할걸? 혜진이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번쩍거리는 명품 지갑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혜진이의 시선이 내 낡은 가방과 소매 끝이 해진 교복에 머물렀다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지은아. 너 오늘도 급식 신청 안 했어? 또 매점빵이야? 하긴 요즘 물가가 좀 비싸야지. 혜진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제집 페이지만 넘겼습니다.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는 타고났네. 참자, 김지은. 여기서 화내봤자 너만 손해다. 오후 수업이 끝나갈 무렵 창밖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기습폭우였습니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거나 우산을 쓰고 나갔지만 나는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어야 했습니다. 학원 등록 마감 시간이 6시까지라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교문을 나서서 상가 쪽으로 뛰어가는데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서가던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리어카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폐지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종이. 이게 다 돈인데. 허름한 비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흙탕물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쏟아진 폐지들은 순식간에 빗물을 빨아들여 곤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갔습니다. 아우, 냄새나.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비 오는데 재수없게 여보, 빨리 가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학원에 가지 않으면 등록 마감 시간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자. 나도 지금 급해. 하지만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마른 등이 마치 비 오는 날 식당 뒷골목에서 박스를 줍던 우리 아빠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방을 내리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할아버지는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젖어버린 폐지들을 주섬주섬 모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손등은 찢어져 피가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거 팔아야 약 사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 폐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일어나세요. 병원부터 가요.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힘없이 다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눈이 스르르 감기며 내 어깨 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주변은 어두워지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나는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쌩쌩 달릴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내 교복도 가방도 그리고 주머니 속의 학원비 봉투도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젖은 교복 치마가 다리에 휘감겨 무거웠지만 쓰러진 할아버지를 내 작은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축 늘어진 성인 남자의 무게는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저기 앞에 병원 있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싼 학원비가 든 봉투가 젖을까봐 걱정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근처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학생, 이게 무슨 일이야?
환자분 상태가 왜 이래?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열이 너무 심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다급하게 이동 침대를 가져와 할아버지를 눕혔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흙탕물 투성이었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 좋은 일 한 건 알겠는데 이 환자분 보호자는 지금 바로 입원 수속 밟고 보증금 걸어야 검사 들어갈 수 있어. 행색을 보아하니 보호자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난감해. 직원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낡은 옷과 내젖은 교복을 오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세상.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몰라요? 그럼 곤란한데 일단 경찰에 인계해야 하나. 침대 위에서 끙끙 앓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 주머니에 꽂혀 있던 옷핀을 풀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하얀 봉투. 엄마가 설거지하며 튼 손으로 한 장, 두 장 모아주신 피 같은 돈.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던 학원비 20만 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봉투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이거면 되나요? 제 전 재산이에요. 일단 이걸로 접수해 주세요. 모자란 건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직원은 젖은 봉투와 내 결연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어. 학생 마음이 예뻐서 일단 접수해 줄게. 이쪽으로 와서 서류 작성해. 접수 창구 너머로 할아버지가 응급실 안으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텅 빈 내 주머니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무겁던 2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때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민 그 젖은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학교 앞에 검은 세단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내 선택이 불러온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젖은 교복이 에어컨 바람에 마르면서 체온을 앗아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어느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원 등록 마감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나는 보조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링거를 맞고 잠든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손목, 떼국물이 흐르는 목덜미, 그리고 침대 밑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낡은 고무신. 저 낯선 노인을 위해 내 미래와도 같은 2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쳤어, 김지은. 정말 미쳤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잃어버렸다고 해? 날치기 당했다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 리어카 어디 갔어? 할아버지가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링거줄이 당겨져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여기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업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경계심.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 같았습니다. 누가 병원에 데려다 달랬어? 돈도 없는 늙은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할아버지는 거칠게 내 팔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억울함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업고 뛴 내 노력, 그리고
엄마의 피 같은 돈이 고작 쓸데없는 짓 취급을 받다니요.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하시잖아요. 저 할아버지 살리려고 학원비까지 털어서 보증금 냈어요. 남들은 다 피하는데 저만.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원비라는 말에 멈칫하더니 내 젖은 교복과 명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할아버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학생이 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발 치료 좀 잘 받으세요. 저 돈 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품 안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고 흙탕물이 묻은 낡은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품고 다녔는지 모서리가 다 해진 봉투였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가 봉투를 툭 던지듯 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묵직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애매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귀중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녹이 슬어 거뭇거뭇한 10원짜리 동전 하나, 그리고 약속이라고 적힌 빛바랜 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전 재산이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갚으마.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로 20만 원을 갚겠다니 치매기가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우리 딸 학원 등록 잘했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네.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만요, 할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나는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칸에 숨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등록했어. 금방 갈게. 라는 짧은 거짓말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죄책감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은 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사정 딱해 보이는데 치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드리자. 돈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링거줄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핏방울이 시트 위에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호자분 나가고 나서 바로 사라지셨는데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원무과에서 찾고 있어요. 추가 검사 비용 정산해야 하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망쳤구나. 내 돈 20만 원만 꿀꺽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쳤구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두운 거리 어디에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건 젖은 교복을 입은 초라한 여고생. 하나와 주머니 속에 든 쓰레기 같은 낡은 봉투뿐이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아이고, 비 다 맞았네. 학원 등록은 잘했고,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엄마의 맑은 눈을 보자마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잘했어. 선생님이 열심히 하래. 거짓말이 혀끝에서 미끄러지듯 나왔습니다. 나는 엄마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학 문제집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준 낡은 봉투를 꺼내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와 내 꿈을 바꿨다는 사실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내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교탁을 탁탁 치는 출석부 소리가 판사 망치 소리처럼 날카롭게 심장을 때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제주도 수학여행비 납부 마감일이라는 글씨가 붉은색 분필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이 마감인 거 알지? 아직 안 낸 사람 김지은. 너 하나 남았다. 선생님의 건조한 목소리가 교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등 뒤로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바늘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제집 귀퉁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은아, 너 이번에도 안 갈 거니? 고등학교 마지막 추억인데 어지간하면 가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어? 선생님은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마라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수학여행비 35만 원, 학원비 20만 원도 잃어버린 마당에 수학여행비 이야기를 엄마에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끙끙 앓으며 파스를 붙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선생님,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푹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 야, 쟤네 집 사정 뻔하잖아. 굳이 뭘 물어보셔? 분위기 처지게. 혜진이의 속삭임이 쩌렁쩌렁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혀를 차며 출석부를 덮었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교무실 와서 불참 사유서 쓰고 가. 조회 시간이 끝나자마자 혜진이 무리가 내 자리로 몰려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혜진이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너 진짜 안 가? 이번에 우리 리조트 수영장도 딸려 있어서 완전 재밌을 텐데. 아, 수영복 살 돈이 없나? 옆에 있던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마. 내가 가든 안 가든. 어머, 얘 눈부라리는 것 좀 봐. 무서워라. 우린 그냥 같은 반 친구로서 걱정돼서 그런 거지. 솔직히 너 저번에 급식비 밀려서 행정실 불려갔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우리 반 반평균 깎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난까지 티내고 다니냐? 혜진이의 말은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나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저 태도가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적어도 이 교실 안에서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비켜줄래? 나 공부해야 돼. 공부? 아, 그래. 서울대 가셔야지. 학원은 다니니? 저번에 보니까 문제집도 작년 거 풀던데. 아까워라. 그 머리로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의사는 됐을 텐데. 혜진이는 내 어깨를 툭 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속에는 시커먼 멍이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급식실로 가지 않고 학교 뒤편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밥을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트러벨을 채우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그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흙탕물이 말라붙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그 안에 든 건 여전히 녹슨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약속이라고 적힌 쪽지뿐이었습니다. 이걸 확 찢어버릴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까? 이 낡은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학원비가 날아갔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고 지금 이 수모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약속은 무슨 얼어 죽을 약속. 사기꾼 영감탱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봉투를 구기려던 찰나 엄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엔 고기 구워 먹자. 엄마가 마트 세일에서 삼겹살 조금 샀어. 일찍 와.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학원비 20만 원을 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텐데. 오늘 저녁 고기 반찬은 딸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의미일 텐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메꿔야 했습니다. 20만 원. 당장 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편의점 점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장님, 저 지은인데요. 혹시 주말 야간 알바 자리 아직 비어 있나요? 네, 제가 할게요. 아니요,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잠 좀 줄이면 되죠. 제발요, 저 돈 꼭 필요해요. 비굴할 정도로 매달려 겨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주말 내내 밤을 새워 일하면 한 달 뒤엔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번 달이 문제였지만 친구들에게 빌려서라도 돌려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판의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엄마 몰래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뛰어야 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진이네 차였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혜진이가 선글라스를 낀 채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알바 가니? 열심히 사네. 아, 맞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입을 옷 쇼핑하러 백화점 가는데 넌 못 가서 아쉽겠다. 나중에 사진 많이 보내줄게. 대리 만족이라도 해. 혜진이는 얄밉게 손을 흔들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나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뻘뻘 흘리는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삼겹살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학원에서 공부 더 하다 왔니? 엄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엄마,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밥 생각 없어. 죄책감에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구석에 처박아둔 할아버지의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착한 척하다가 뒤통수 맞은 내 어리석음, 그리고 엄마를 속이고 있다는 불안감.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나는 낡은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에서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결국 그 봉투를 다시 꺼내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 뒤편에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여기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단 말이야. 쉬는 시간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강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자신의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고 있었습니다. 책, 파우치, 거울 등이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만 그녀가 찾는 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혹시 매점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매점 갈 때 지갑 안 들고 갔잖아. 이건 100% 누가 훔쳐간 거야. 내 지갑이 어떤 건지 알지? 이번 신상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안에 현금도 30만 원이나 들어 있었어. 30만 원. 그 액수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 쟤한테는 지갑에 아무렇지 않게 넣고 다니는 용돈이라는 사실에 박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혜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이의 눈이 가늘게 휘어지더니 이내 서늘한 빛을 띠었습니다. 잠깐만. 야, 김지은. 너 아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안 나왔지? 순식간에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나에게 꽂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 배가 좀 아파서 보건실에 있었어.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전단지를 돌리느라 몸살 기운이 있어 보건실에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겁을 먹은 탓인지 죄인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실? 증인 있어? 너 보건 선생님 출장 가셔서 문 잠겨 있었잖아. 혜진이가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보건실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그 앞 벤치에 엎드려 있었다는 걸 설명해야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돈 필요하잖아. 어제도 편의점 점장님한테 알바 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급하면 말로 하지 그랬니? 친구끼리 훔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혜진이의 말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야. 내가 왜 내 지갑을 훔쳐? 사람 의심하지 마. 그럼 가방 까보든가. 찔리는 거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혜진이가 내 책상 위로 손을 뻗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 옆에 있던 무리들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혜진이는 보란 듯이 내 낡은 가방 지퍼를 열고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색이 바랜 교과서, 몽당 연필, 꼬깃꼬깃한 전단지 뭉치,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낡고 더러운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혜진이는 내 물건들을 더러운 오물 만지듯 손가락으로 휘적거렸습니다.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혜진이는 곧장 바닥에 떨어진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웬 똥종이 봉투야? 야, 여기서 냄새난다. 혜진이가 코를 막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내놔. 손대지 마. 나는 혜진이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경멸 섞인 표정으로 내용물을 책상 위에 털어버렸습니다. 땡그랑. 녹슨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구슬픈 소리를 내며 책상 위를 굴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적힌 빛바랜 쪽지가 나풀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곧이어 교실이 떠나갈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푸아하. 야, 이게 뭐냐? 10원? 김지은, 너 지금 조선시대 사냐? 이 썩은 동전은 뭐고 약속은 또 뭐야? 누구랑 약속했는데? 거지랑? 아, 진짜 웃겨. 가방 털어서 나온 게 10원이라니. 지은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어렵니?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갖다 버려라. 얼굴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뺨을 맞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내 가난이, 내 자존심이,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내 선행이 모조리 조롱거리가 되어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과 쪽지를 주워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봉투를 적셨습니다. 그때 드르륵 뒷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혜진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3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지은이가 가져간 것 같아요. 가방을 확인해 봤는데 지갑은 없지만 지은이가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해서. 선생님의 시선이 나와 혜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또 너냐?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너 교무실로 따라와. 선생님, 저 아니에요. 가방 다 뒤져봤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시끄러워. 일단 와서 경위서 써.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드려라. 학교로 오시라고 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비 냈다고 거짓말했는데 가난 속에서도 딸 하나 믿고 사는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도둑 누명을 쓴 딸을 보러 학교에 와야 한다면, 선생님, 제발 엄마한테는 엄마는 안 돼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이요. 나는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매정하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어른한테 매달려? 혜진이 부모님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따라와. 선생님은 앞장서 나갔고 혜진이는 내 뒤에서 입모양으로 넌 이제 죽었어라고 말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무실로 끌려가는 복도는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처럼 하늘도 내 마음처럼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쟤네 집 많이 어렵다며? 어린 나이에 참 그래도 손벌은 나쁜 건 못 고쳐? 이번에 확실히 징계해야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 선생님,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딸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엄마였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 달려오셨는지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서 엄마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의 낡은 운동화는 흙투성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땅이 갈라져서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아니지?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친 엄마의 손에서 고기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야,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껴안고 같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교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엄마였습니다. 아유, 냄새야. 여기가 교무실이야? 시장 바닥이야? 도둑년 모녀가 쌍으로 짜고 치는 거야, 뭐야? 혜진이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무실을 찢어놓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밑바닥에 할아버지가 심어둔 기적의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무실 바닥은 차가웠지만 내 뺨은 수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엄마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우리 모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금팔찌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지갑 한정판이라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안에 든 현금 30만 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원은 주셔야겠네. 엄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한 달 꼬박 설거지를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빙을 해도 손에 쥐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은이가 절대 훔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오해가. 아, 답답해. 오해는 무슨 오해? 가난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자꾸 아니래요? 정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 부를까요?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학교에 소문 쫙 퍼지게 해드려요? 혜진이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귀찮다는 듯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혜진이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제 딸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빨간 줄 그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흙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무릎이 차가운 교무실 바닥에 닿는 순간 내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마, 왜 무릎을 꿇어? 나 안 훔쳤다니까. 일어나, 제발. 나는 엄마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서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은이 학교만 무사히 다니게 해주세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혜진이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펜을 쥔 엄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는 길, 비는 그쳐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의 축 처진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억울해. 나 안 그랬어. 한참 만에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엄마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알아. 우리 딸 안 그런 거 엄마가 알아. 근데 지은아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죄인이 되는 거야. 엄마가 못나서 내가 도둑 취급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우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길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 빌어먹을 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허기를 달래러 근처 낡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라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목이 메어 면발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구석에 걸린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끌시끌한 뉴스 소리가 적막한 우리 테이블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명예회장인 한광수 회장의 행방이 닷새째 묘연해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젓가락을 휘적거리며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실종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한 회장은 최근 경영권 승계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홀연히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은 한 회장이 평소 입버릇처럼 진짜 사람을 찾겠다며 허름한 차림으로 암행을 즐겼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자료 화면으로 한 회장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기품 있어 보이는 은발,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 그런데 그 사진 속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던 그 눈동자, 나를 꿰뚫어 보던 그 눈빛,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보를 위해 한 회장의 마지막 차게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몽타주가 떴습니다. 눌러 쓴 낡은 번거지 모자, 색이 바랜 국방색 조끼, 그리고 목에 두른 회색 수건.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습니다. 비 오는 날 내 등에 엎여있던 그 할아버지. 응급실에서 나에게 퉁명스럽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재벌 회장이 왜 폐지를 주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 사진이 클로즈업되며 아나운서가 덧붙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 회장의 오른쪽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으며 평소 부적처럼 1970년도 발행 10원짜리 동전을 행운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는 한성그룹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땡그랑. 내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오른쪽 손등의 화상 흉터. 내가 빗속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우툴두툴한 감촉. 1970년도 10원짜리 동전. 혜진이가 쓰레기라고 비웃으며 던졌던 내 가방 속 낡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바로 그 동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일어났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교복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구겨진 채 처박혀 있던 그 낡은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미친 듯이 봉투를 찢어 동전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녹슨 동전의 발행 연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70.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빛바랜 쪽지.
약속이라고만 적혀 있던 그 쪽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흐릿하지만 힘 있는 필체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준 자에게 내 모든 명예를 걸고 보답하겠다. 마이너스 한광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멍하니 TV 화면과 내 손안의 동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한광수 회장이 나를 보며 빙그레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구한 건 폐지 줍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한성그룹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혜진이의 멸시, 그리고 우리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이제 살았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혼잣말에 엄마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복 재킷 안주머니에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회장님의 봉투라고 불러야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 뜨거운 용광로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한 여고생이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비웃어도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등교하는 길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야, 쟤야. 혜진이 지갑 훔치네. 얼굴 철판 깔았네. 나라면 쪽팔려서 전학 갔다. 엄마가 와서 무릎까지 꿇었다며? 모전여전이라더니.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귓가를 윙윙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손가락들이 곧 경악으로 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강혜진이 마치 여왕처럼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 김지은. 학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용기 대단하다? 아, 혹시 어제 엄마가 쓴 각서 때문에 알바비 벌러 온 거니? 혜진이의 도발에 반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자리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무시하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오늘 끝장이야. 우리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장이랑 통화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퇴시키는 게 낫다고. 혜진이가 내 책상에 턱을 괴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그냥 조용히 전학 가. 그게 너한테도 좋을걸? 여기서 버텨봤자 왕따밖에 더 되겠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겁먹고 울 줄 알았던 내가 너무나도 차분했기 때문이겠죠. 혜진아,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뭐? 진실? 아, 진짜 웃긴다. 증거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진실? 그때 앞문이 거칠게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은, 너 당장 교장실로 와. 교장 선생님이 찾으신다. 교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혜진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봉투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실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상석에는
혜진이 엄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김지은 학생. 앉아보게. 교장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자발적 전학 동의서. 제목을 보는 순간 기가 찼습니다. 강제 전학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니.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를 조용히 치워버리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지은아, 선생님들도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징계위원회 열리고 기록 남으면 너 나중에 대학 가기도 힘들고 취업도 못해. 그냥 몸이 아파서 전학 가는 걸로 처리해 줄 테니까 여기 도장 찍고 다른 학교 가서 새 출발해라. 응? 교장 선생님은 인자한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파충류처럼 차가웠습니다. 싫습니다. 단호한 내 대답에 교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싫어. 이게 어디서 어른들이 봐주니까 기어올라. 너 같은 도둑년 하나 자퇴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남편이 누군지 몰라. 교육청에 전화 한 통이면 너네 모녀.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혜진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다그쳤습니다. 지은아, 고집 피우지 말고 죄송하다고 빌어. 너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동전이 뜨겁게 달아올라 내 허벅지를 데울 정도였습니다.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학도 안 갑니다. 제가 왜 죄도 없는데 도망쳐야 하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저 사람들이에요. 내 목소리가 교장실을 울렸습니다. 이 건방진. 혜진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내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르르르. 갑자기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문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엔진 소리의 공명이었습니다. 쾅! 교장실 창밖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경적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교장 선생님이 짜증을 내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운동장을 내려다본 교장 선생님의 등 뒤로 말문이 막힌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게 다 뭐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엄마와 담임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나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비가 갠 파란 하늘 아래 학교 정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비집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무려 10대. 그 위압적인 행렬은 마치 검은 표범대가 사냥터를 점령하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던 아이들도 교실, 창문에 매달린 아이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단 행렬은 정확히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시에 모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도열했습니다. 가장 앞차 황금색 번호판이 달린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비서실장이 깍듯하게 손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 백발을 말끔하게 빗어넘기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노신사.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줬던 우유 하나를 쥐고 있는 사람.
혜진이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리가 풀려 창틀을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광수 회장님? 교장실 안에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뺐습니다. 손에 쥐어진 10원짜리 동전이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기압차가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좌우로 갈라져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의 슈트, 그리고 압도적인 위엄. TV 뉴스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한성그룹 한광수 회장이 교장실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교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습니다. 혜진이 엄마는 치켜들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교장 선생님은 입을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 회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들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 교장실 구석에 주먹을 쥐고 서 있는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을 짓누르던 바위를 깨부수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내 코앞에 멈춰선 회장님은 지팡이를 옆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 한광수 회장이 초라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인 나에게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가 은혜도 모르고 늑장을 부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엄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담임 선생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회 회장님? 내가 얼떨떨해하며 부르자 회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자네가 준 그 우유 하나 그리고 자네 전 재산이 든 그 봉투가 나를 살렸네. 내 목숨값 치고는 너무 늦게 왔지? 그때 정신을 차린 혜진이 엄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얘는 도둑년이에요. 우리의 지갑을 훔친 범죄자라고요. 이런 애한테 인사를 하시다니요. 혜진이 엄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분위기를 깼습니다. 회장님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빙하보다 차가웠습니다. 도둑? 회장님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교장실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법무팀장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방금 제 의뢰인인 김지은 양을 도둑이라고 지칭하셨습니까? 그 발언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혜진이 엄마가 말끝을 흐리자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저희는 있습니다. 30분 전 본교 CCTV 서버에 적법하게 접근하여 복구한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을 교장실의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체육 시간, 텅 빈 교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교실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자신의 사물함 깊숙한 곳 체육복 바지 속에 숨겨놓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명백한 자작극,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아니 저게. 교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혜진이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혜진이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미성년자 협박. 거기다 학교폭력까지. 저희 법무팀이 아주 좋아하는 종합선물 세트군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시죠. 합의는 없습니다. 한성그룹의 이름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혜진이 엄마는 바들바들 떨며 내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지은 엄마 아니 사모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의 인생 망칠 일 있어요? 네. 방금 전까지 내 엄마에게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비굴해질 필요 없다고. 그때 회장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호통 소리에 혜진이 엄마가 기겁하며 손을 뗐습니다. 회장님은 교장 선생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자네는 교육자라는 사람이 팩트 체크도 없이 가난한 학생을 핍박하고 전학을 강요해? 내 이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 한 통 해야겠구먼. 자네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구석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벅찬 건 회장님이 엄마에게 다가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은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엄마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사님,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자를 업고 뛴 건 여사님이 평소에 보여주신 사랑 덕분일 겁니다. 제가 그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생을 위로받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지은아.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 회장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전교생이 나와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 나오자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비웃던 아이들, 손가락질하던 아이들, 그리고 혜진이 패거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학교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 붙어서 나를 보고 있는 혜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씩 웃어주었습니다. 안녕. 잘 있어라. 지옥 같던 나의 가난아. 나는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내 몸을 감쌌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학교가 점점 작아졌지만 내 미래는 이제
막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번화가. 그곳에 고소한 밥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 이름은 지은이네 밥상.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2인분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김 여사님, 3번 테이블 반찬 좀 더 챙겨드려요.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는 중년 여성. 우리 엄마입니다. 과거 고무장갑 한 번 벗을 틈 없이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던 엄마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퉁퉁 불어있지 않습니다. 깔끔한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여유와 기품이 흐릅니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건 직후 엄마에게 번화가 1층 상가를 내어주시며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사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당신의 손맛을 살려 대박집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엄마는 비가 와도 월세 걱정을 하지 않고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가격표를 보며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딸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지은. 저는 지금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김 선생, 오늘 응급실 당직이지?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과장님. 제가 체력 하나는 타고났잖아요. 네,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 오던 날 할아버지를 업고 뛰며 느꼈던 그 절박함. 돈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할 뻔했던 그 서러움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제 손으로 직접 치료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진을 도는데 응급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보호자분, 검사비 수납이 안 되면 입원이 곤란하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월급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일단 좀 봐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원무과 직원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젖은 교복을 입고 울먹이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직원에게 제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환자분 진료 제 이름으로 보증 걸게요. 바로 입원시켜주세요. 네. 아, 김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나중에 아이 다 낳고 건강해지면 그때 웃으면서 퇴원하시면 돼요. 그게 갚는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힘.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벼락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과 저녁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년 전보다 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회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 우리 닥터 김았는가? 어서 오게. 회장님은 친손녀를 대하듯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편 가장 잘 보이는 장식장에는 여전히 그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액자. 하지만 그 정중앙에 박혀 있는 건 보석이 아닌 녹슨 1970년도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사람들은 내가 수조원을 가진 재벌이라 부러워들 하지.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20원짜리였어. 회장님도 참 저야말로 그날 회장님을 뵙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야. 넌 날 만나지 않았어도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게다. 빗속에서 냄새나는 노인을 업을 수 있는 용기,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돕는 그 마음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그릇이니까. 회장님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차갑다. 하지만 너처럼 작은 촛불 하나 켜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따뜻해지지 않겠니?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내가 그 불씨를 계속 지켜다오. 네, 회장님. 약속드릴게요. 제가 받은 이 기적 평생 세상에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문득 혜진이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강제 전학을 갔고 집안 사업이 어려워져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씁쓸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보기 되고 악한 마음은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밥은 먹었고? 응, 회장님이랑 먹었어. 엄마, 나 안아줘. 나는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나는 은은한 밥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가난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선행이 불러온 기적. 하지만 회장님 말씀대로 그건 우연이 아니라 제 마음이 선택한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세상이 야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따뜻한 마음 하나는 잃지 마세요.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저처럼요.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만 해두세요. 제가 계속 찾아갈게요.